마지막 북극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인간과의 대결로 이 시대의 화두가 된 인공지능. 가까운 미래에 곧 맞닥뜨리게 될 인공지능 시대.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대량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인간을 위협할 것인가?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 최진석 교수, 60년이 지났는데 세계적인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 뇌과학자가 말하는 인공지능의 화장, 인문학자가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철학. EBS 특별기획 통찰에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그 기계혁명에서 등장하는 기계들은 지적인 노동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앞으로 짧게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가 끝난 다음에는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교수님하고 저희가 아주 멋진 논쟁을 한번 벌일까 합니다. 최 교수님 저쪽에 앉아 계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의 미래가 네덜란드 같이 작지만 정말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같이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 다시 미끄러진 나라가 될지는 앞으로 10년 내에 결정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구나 제 느낌으로는, 아주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우리는 이미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우선 해봅니다. 물론 다시 후진국으로 미끄러지는 그 절차가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피를 흘려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가능하게 할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 1순위로 인공지능을 뽑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인조적인 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 중에 하나가 당연히 지능이죠.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인간 고유의 영역을 기계에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란 분야, 그 단어 자체는 1956년에 생겼습니다. 다스머스 컬리지의 당시 최고의 수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인공지능이란 분야를 만드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했고, 컴퓨터가 돌려보니까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컴퓨터는 원래 계산원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전쟁을 하면서 대포를 쏘고 떨어지는 포탄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했다. 이때 계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1000여 명의 여자들이 똑같은 계산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 작업을 대체해주는 기계를 컴퓨터라 부르게 되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이 컴퓨터를 보고 기계가 논리를 처리한다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거라 생각하여 튜링 기계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을 다른 분야에도 써보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다트머스 회의가 개최되었다. 학습과 지능의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를 토의했던 이 회의에서 당대 최고의 정보과학자들 마빈 민스키, 존 메카시 등에 의해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계산은 분명히 사람한테 어려운 겁니다. 사람한테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쉽게 푸는 거로 봐서 우리 사람한테 쉬운 문제들, 엄마의 얼굴을 알아본다든지 목소리를 인식한다든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하는 것은 컴퓨터는 너무나 쉽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논문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인식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이 여름방학 인턴들이 한 2달 동안 연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풀리긴 뭐가 풀립니까? 6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계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이해하는 데 거의 50년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었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쉽다와 어렵다의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인간한테 쉬운 게 쉬운 문제고 인간한테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간한테 쉬운 문제들을 시도해 보니까 거의 기계한테는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추후 오랜 연구를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된 건, 사실 알게 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느끼게 된 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한테 쉬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럼 왜 우리 인간한테는 이런 문제들이 쉽게 느껴질까? 간단합니다. 수백만 년 또는 수천만 년 전 조상들, 생명체들 중에서 고양이하고 표범을 구별할 수 없는 동물들은 다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고양이하고 이 표범을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고 그 찾아낸 방법이 우리 뇌, 여러분들 뇌 안에 하드웨어로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이 됐었던 거예요. 거꾸로 고등수학은 진화 과정에서 한 번도 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정답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습게도 문제 자체가 쉬워서 쉬웠던 게 아니고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웠던 거고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답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데 50년이 사실 걸렸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서는 불행이죠. 50년을 까먹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역사적 엄청난 행운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란 분야를 만드신 서양 과학자분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시도했다면 이미 인공지능은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이 개념적인 어떻게 보면 삽질 덕분에 이미 50년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기술이 50년 후에 나오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아슬아슬하게 1차 산업혁명을 끝내고 우리도 드디어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결국 역사적으로는 정말 행운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이 2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200년 전 우리는 그냥 상감마마가 진지 잘 드시는지 걱정하고 살았지 증기기관, 전기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보다 세상을 20, 30년 먼저 깨달은 옆나라 일본에 정복당하고 또 역시 딜레이가 돼서 다른 나라보다 거의 100년, 150년 늦게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 덕분에 이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50년 동안 시도했었던 인공지능이 왜 갑자기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기계가 왜 갑자기 바둑까지 잘 두게 됐을까?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50년 동안 시도했었던 인공지능을 지금은 기호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심볼릭 AI 또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 룰 베이스 인공지능.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었던 방법은 뭐냐면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규칙을 가르쳐주고.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수학하고 공학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한순간 우리가 기계한테 고양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나 정보의 대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 더하기 2가 뭐지요? 하면 대답하실 수 있죠, 당연히. 이런 것을 정량화된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셔도 되고요. 자,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팔을 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비슷하게 지금 이 순간 제가 서 있지 않고 김연아 선수가 서 있다면 우리가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왜 이렇게 잘 타세요? 하면 김연아 선수가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연습 많이 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죠.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이유는 김연아 선수 팔다리 뇌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 덕분인 거죠. 세포 7번, 9번, 11번 이 순간에 작동하고 누구는 작동하지 말고 그 정보가 하늘에서 떨어진 정보는 아니고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뇌 안에 있는 정보지만 우리도 김연아 선수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는 비정량화된 정보라고 부르고 현재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 정보는 비정량화된 정보입니다.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이 불가능한.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고양이가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부모도 3살짜리 어린 나이 데려다 놓고 고양이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뭐뭐뭐다.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조차도 비정량화된 정보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해야 된다면 기계에게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해 주지 말고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인 거예요. 더 이상 기계에게 세상을 기호를 써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보자. 이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한 3, 40년 전에 이미 제안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 기계학습적인 방법 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이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 계층적인 구조를 쌓을 때 3층 또는 4층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공신경망들의 문제는 학습한 거는 잘 배우지만 새로운 정보에 응용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 덕분에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 2012년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덕분에 갑자기 기계학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존 기계학습 또는 기존 인공신경망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알파고는 딥러닝을 사용한 기계 중에 하나인 거죠.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두뇌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 처리 방식으로 작동한다. 딥러닝은 이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딥러닝의 이런 기능은 음성, 이미지 인식, 사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계학습이란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걸 정말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한 게 3년 넘은 거예요. 2012년.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알파고 덕분에 바둑을 잘 두는 기계에 대해서 놀라고 있지만 사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2013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2013년 딥러닝 기계와 인간이 얼굴 인식 가지고 경쟁을 해봤더니 기계가 사람 얼굴을 더 잘 알아보더라. 우리 인간은 얼굴을 알아볼 때 보통 정확도가 97% 정도 됩니다. 평균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얼굴을 도저히 못 알아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식률이 한 50%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기계는 얼굴을 99% 이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2014년에는 물체 인식 가지고 경쟁을 벌였고 여기서도 역시 기계가 이겼습니다. 지난 2012년 스탠포드 대학 앤드류 응교수와 구글은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컴퓨터 프로세서와 심층 신경망으로 구성된 딥러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1000만 개의 비디오를 분석하고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3일간 서버를 동작시켜서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인식률은 99.96%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에 와서는 알파고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고 바둑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경험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관이 필요한 게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전문가, 특히 기계학습 전문가들은 직관이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내 머리 안에 존재하는 정보지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팔을 드는 직관이 있는 거고 걸어 다니는 직관이 있는 거고 문을 여는 직관이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문을 열고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직관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대신 설명도 못하겠지만 내가 바둑을 잘 드는 행위, 설명도 못하겠지만 스케이트를 잘 탄다,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런 행위들은 직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결론은 기계학습이라는 이 방법이 현실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3년 전부터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 왔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자면 미래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보고 계속 간다면 어떻게 보면 기계들이 인간만 할 수 있었던 행위들 역시 기계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면 250년 전에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이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을 기계에게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었습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를 사용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2016년 OECD 대부분 국가, 우리나라에서 역시 대부분 국민들은 지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노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능이 필요하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직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2012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딥러닝, 또 딥마인드 회사가 알파고를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딥러닝 방법을 생각하자면 어쩌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가 지적인 노동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계의 특징상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방법만 알면 더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불도저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빨리 삽질을 해도 결국은 불도저가 이기는 것 같이 기계가 지적인 노동을 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기계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드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가 지적인 노동을 인간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저렴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세돌 구단은 1000번 복사할 수 없어요. 이분은 단 한 명의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파고는 구글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1000만 번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거의 0이에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건 어렵지만 개발이 된 다음에 보편화시키는 거는 거의 무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지적인 노동을 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한 47% 정도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은 잘 나간다라는 화이트 칼라 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블루 칼라 잡들이 위험해졌었는데 이번엔 화이트 칼라 잡들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랑 친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거는. 왜냐?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18세기, 19세기에 존재하던 직업의 80% 정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고 더 편한 직업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광고, 카피, 직업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지금은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적인 노동을 하고 현재 직업의 47%를 없애트리더라도 더 많은 직업만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회의 반 정도를 흡수할 만한 새로운 직업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 역시 결국은 몸 아니면 머리를 쓰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기계한테 넘겼고 우리는 대부분 머리를 쓰는 쪽으로 이동했는데 머리를 쓰는 일마저 기계한테 주고 나면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우리 인간은 놀면 된다. 아니, 놀면 좋죠. 문제는 현재 사회 구조로서 노는 것에 대한 소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기술은 3D 프린팅, 드론 같이 그냥 재미있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300년 전부터 일어났었던 산업혁명, 또 산업혁명과 같이 만들어진 시장경제, 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300년 만에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판이 될 수 있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끝나고 최 교수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일까? 그리고 주어졌다면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